안녕하세요. 유은실입니다. 저는 1989년 잠실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이 맨 처음에 문 열었을 때부터 그곳 병리과에서 일을 해온 의사입니다. 네, 예, 서울 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병리과 혹시 어떤 과인지 아세요? 모르죠. 다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병리과는 그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이 규정상 만들어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그 건물의 제일 중앙에 있는 기둥 같은 과예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이제 속이 이상한데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합시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또는 수술하고 나서 암이 몇 개예요 이런 얘기 들으실 텐데 그런 거를 결정해주는 그런 의사하고 과예요. 현미경으로 조직을 보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런 데서 일을 해왔는데요. 병리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부검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법의 부검 뭐 이런 거 들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나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사체 부검을 하는데 그거는 병리과 의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의사들보다도 이 주검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존엄사, 안락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좀 주제가 무거운데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병리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한 10여 년 좀 더 됐네요. 10여 년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 동료 의사나 아니면 선배 선생님들하고 정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니까 약간 두려움도 가시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책을 하나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제목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이게 이제 존엄사, 안락사와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캐나다에서 나온 책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로 이렇게 출간이 된 책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이제 서구에서는 이 존엄사 문제를 상당히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접하게 또 문제를 잘 이해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문제가 최근에 연명의료와 관련해서 법제화도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숙한 부분은 아직 사회에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엄사와 안락사,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할지 모르는데 용어 해설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숫자 중에 좋아하는 건 뭐 있으세요? 3 좋아하세요? 네. 또 네. 또 그러면 7이요. 네, 맞습니다. 또 싫어하는 숫자 4. 네, 4. 네. 또 13 이런 거 싫어하죠. 그 1과 7은 또 3은 이게 다른 수로 나뉘어지지 않는 수여서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숫자라고 해요. 그리고 4자는 말씀 그대로 죽을 4자. 그래서 다 싫어들 하시고 심지어 4자 4층을 안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13도 역시 아주 좋지 않은 숫자고요. 17은 그게
죽고 싶다라는 뜻의 스페인어래요. 그 발음이.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랄까요? 네, 그리고 미리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혹시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 오늘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들어보셨다니까. 운명을 표현했다. 네, 의사를 표현하는. 네, 맞습니다. 예, 자기 결정권이 이제 연명의료와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제 굉장히 폭넓은 것이어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근거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결정하고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에 관한 것, 또 예를 들면 낙태와 관련된 생명의 보존에 관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죽음에 관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 자기 운명, 이제 운명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로 결정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오늘 얘기하려는 그 존엄사와 안락사가 이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다들 좀 머리에 기억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사들이 뭐 자기 결정권 운운하면서 연명의료에 관해서 의논을 하게 되는 일이 아마 많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다한 거죠, 이제. 명을 다했다 생각. 네, 인생을 다했다. 그렇지. 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 네. 제가 이걸 너무 열심히 만들어 왔더니 잘 안 떨어지네요. 생명이라는 건 결국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이고요. 그런 이제 우리 유기체,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이 기능이 멈추는 그런 상태가 죽음인데요. 사실은 이 죽음도 과거,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좀 따져보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세 전반, 그러니까 뭐 6, 700년 전에는 죽음은 다 이렇게 함께 겪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건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후반이 되면 개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해서 죽음은 이건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대부터는 과학 때문에 이게 내 죽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도 됐다가 내 문제로도 생각된. 그래서 이런 걸 학자들은 멀고도 가까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니까 과학 때문에 이거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타인의 죽음으로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됐죠? 우리 지금 상태는 이거는 의료가 발달하면서 의료에 내맡겨진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도 굉장히 시대별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아까 어떤 생명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못하게 된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 세 가지만 해보실까요? 중요하죠. 네. 또?
그럼 위? 위. 위도 중요하죠. 마음, 장기. 아, 이게 100점은 안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과 폐와 뇌가 3대 중요 이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 장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위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콩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죽음을 이 세 장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죽은 사람, 죽었다 그러면 어떤 이 세 장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숨 쉬지. 숨 쉬지 않는 것.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니가 이거 4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 호흡기는 끼고 있는데 네. 여기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뇌가 지금 멈춘 상태라고. 네. 그래서 잠시 심장사와 뇌사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뇌는 내가 멈췄다는 거. 네. 네. 뇌가 멈췄다. 또 심장이 멈췄다. 호흡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호흡이 멈춘 거는 우리가 밖에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네, 숨을 안 쉬는 거. 심장이 멈췄다는 어떻게 길 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아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해보겠어요. 우리 여기 손목을 만져보기도 하고요. 보통 여기를 만져서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죠. 예. 그러면 뇌가 멈췄다, 뇌 기능이 멈췄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반응을 뭐 때려보거나 꼬집어봐도 반응이 없으면 뇌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외에 물론 기계나 이런 걸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심장사와 뇌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심장은 숨을 안 쉴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사망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말들을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심장사, 뇌사 이렇게 집어서 죽음을 또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심장사는 이 세 가지 주요 장기, 심장, 폐, 뇌 중에서 이 세 가지 모두 기능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뇌사는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없어진 상태인데 어느 걸까요? 두 가지만 뇌사요? 네. 뭐 뇌사니까 뇌 기능이 그렇겠지요. 그럼 심장하고 호흡 중에 어떤 게 기능이 멈춘 걸까요? 심장하고 폐리는? 모르겠는데요. 헷갈리죠.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호흡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호흡은 멈춰 있어서 여러분들 인공호흡기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호흡기로 외부에서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상태가 뇌사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장사와 뇌사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의학의 발달로 여러분들 장기 이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경우 등등이 발생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외부 장치로 생명 유지를 잘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관해서 이제 권위 있는 기관 여러분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죽음을 정의하기를 이 뇌사가 오늘날에는 일단 죽음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장사와 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사가 의료계 전반에서는 이제 죽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런 그 뇌사 상태가 아무리 길게 가도 이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또 외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해도
이게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즉 영구적인 뇌사 상태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거를 결정해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심장사와 뇌사에 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의료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랬는데 관에 넣었더니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런 다양한 단계의 그 기능이 이제 멈추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아직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 다른 외부 장치로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뭐 살아서 관뚜껑 열고 나왔다고 하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존엄사 안락사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보호자한테 여러분 영양 공급 튜브라는 거 아시죠? 네. 예, 이제 뭐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마지막에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때 튜브를 꽂아서 영양분을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영양 공급 튜브를 이제 할머니가 끼고 계신데 튜브를 지금 넣을까 한다. 근데 이 넣으면 할머니 생명이 연장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 영양 공급 튜브를 넣으면 할머님 사망이 돌아가시는 시점이 좀 늦어질 겁니다. 똑같이 들리세요? 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네, 그 말이 그 말 같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츄에이션이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할머니가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나빠지신 그런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고, 할머니 줄곧 아프셨고, 얼마 전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평소에 나는 이렇게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족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달라지죠. 예. 한쪽은 정말 꼭 넣어주세요. 튜브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한쪽은 아니 그걸 굳이 넣어서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존엄사와 안락사 얘기로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사소한 차이가 상당한 큰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존엄사 안락사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존엄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어려운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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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정,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지금 자기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예. 사는 문제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게 죽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의사 자기 결정권을 정말 존중하고 그거를 나의 뭐라 그럴까요? 권리 또는 의무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존엄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존엄사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그 영양 공급 튜브를 넣는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떠냐 또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정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락사라는 단어가 또 존엄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존엄사 그러면 말 그대로 존엄한 네. 존엄하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이 사실은 두루뭉실한 얘기입니다. 존엄이 뭐냐, 품위가 뭐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엄사를 얘기하는 이제 학자나 또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존엄사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 누구나 자신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로 죽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시점, 죽음의 방법, 죽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 장소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존엄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이제 의료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이죠.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에도 또 이게 이게 등급이랄까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무의미하구나. 이런 연명의료는 중단 또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걸 선택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과정을 쭉 보내면서 사망하는 것. 그래서 넓은 의미의 존엄사는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좁은 의미의 이제 존엄사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사,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존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일본은 이와 비슷한 정의를 존엄사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구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안락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존엄사는 넓게 좁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엄사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안락사. 안락사는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떤 상황에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동물들 네. 많이 저기 하면. 동물. 예. 네. 맞습니다. 네. 동물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반려동물이 없어서. 네. 예. 그 동물도 사람처럼 치매 같은 게 와가지고 네, 자기 네. 몸을 자기가 못 가누고 이런 데만 네.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그냥 안락사를 하는 네, 그럼 방송에 나왔어요. 예,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예. 병원에서 알아서 예. 조처를 취해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안락사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런 상황을 연상하고 이제 사람에게도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안락사 그러면 마치 의도적으로 죽음을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안락사도 이제 영어로는 euthanasi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EU라는 이제 말을 붙여서 요거는 편안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리스 시대 오래 전에는 그냥 좋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걸 그냥 안락사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한창 이제 강할 때는 이제 신의 영역으로 우리 인간이 용서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안락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잘 신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은 이제 신에게 갑니다라고 이제 해주면 그러면 이제 천당 간다. 그래서 이제 좋은 죽음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이제 죽음을 맞는 사람들 곁에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은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의사가 마지막을 지키다가 손 쓸 일이 없으면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고 그거를 가족들이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공동체의 죽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의사들이 그 죽음의 마지막까지 다 관여를 하고 살리고 죽이는 일을 지금 크게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의 문제가 점점 이 의료인들, 의료계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는 지금도 뭐 지금의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일인데요. 아주 아픈 사람에게 이제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기분도 안정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의 그 약물을 섞어서 마치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그걸 마시게 하면 편안한 상태로 계시다가 조금 얼마 후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 칵테일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곤 했다고 해요. 1900년대 초반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락사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락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받은 이 코너가 행복한 고백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행복한 고백 그래서 뭔가 고백해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고백 뒤로 가서 이런 뜻이어서요. 잠시 쉬어가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고백 언제 행복하셨는지 한번 말씀들을 해주시겠어요?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손주 자랑하느라고. 선생님은 혹시? 저는 한 5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를 한 일주일 후에 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5년 너무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되게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네. 없고 근데 제가 그 위나 뭐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되게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네. 병원에 딱 도착해서 결과를 보는데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모두 깨끗하다. 네, 네. 위험만 약간 있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하고요.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건강이 네, 최고죠. 최고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은? 저는 뭐 날마다 별일 없이 네. 잘 편안하게 네. 잘 넘어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뭐, 되돌아보면 좋았던 일이 많죠. 네.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제자들도 많이 키워내고. 그런데, 되돌아보는 게 과연 되돌아보기만 해서는 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과거를 물론 반추하고 좋았던 걸 회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시니어 TV에 이런 얘기하러 나오게 된 이 순간이 전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일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까지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뭐 행복이 짜릿짜릿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안락사 아까 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그 죽음의 문제에서 의료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안락사가 유형이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게 일반 분들은 그 종류를 어디서 얘기 들을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아까 그
그 동물병원에서의 안락사를 떠올리시고 또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보시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의사가 되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내과 교과서에 이 안락사의 유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려야 이 존엄사와 안락사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안락사는 우선 죽음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의가 없으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스스로 내가 이런 걸 요청하고 내가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러이런 것을 나는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원하는 자신의 죽음의 방법,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행사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좁은 의미의 존엄사 말씀을 드렸는데 좁은 의미의 존엄사처럼 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요청하고 동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에게 내 목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나의 죽음을 정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의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안락사의 유형 중에 하나가 자의적 또는 자발적 안락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을 받겠다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물론 지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이걸 허락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나는 너무 아프고 또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명확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요청하니 나에게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은 이제 의사가 되죠. 보통 의사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게 법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유형의 안락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유형 중에도 단순히 의사의 처방이나 약물 처방은 받는데 그 처방에 따른 치사량의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환자 자신이 직접 하는 경우와 또 의사가 그걸 해주는 경우 이렇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는 그 후자, 즉 동물병원의 그 수의사 선생님이 아마 동물에게 직접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 개의 나라에서만 법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지금 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발적, 아까 동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voluntary, 그리고 active, 적극적 그런 용어를 써서 안락사 한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passive, 그래서 수동적 또는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우리나라의 존엄사라고 하고 있는 그것과 내용이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하던 거를 중단하는 것. 이게 이제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락사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다 이럴 게 아니고 소극적 안락사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존엄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또는 매체에서 소극적 안락사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안락사라는 단어 하나에 갖고 있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들 존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안락사의 한 유형인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같은 내용이다. 네. 상당히 유식해지신 겁니다. 이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경우면 참 좋은데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환자는 기운이 빠지고 의식이 없고 그럴 경우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또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다 지켜서 정말 어려울 때에는 그 병원의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또 하나의 안락사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비자의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안 쓰는데요. 비자의적. 그 다음에 이제 동의도 없는데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너무 안 되고 마지막이니까 뭐 치사 약물을 주입한다. 이런 것은 반자의적 안락사라고 해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자의적, 반자의적 이런 식의 용어가 하나 붙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 얘기로는 그 의료 행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락사 그 조처를 취하는 의료 행위가 절차를 잘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윤리위원회 같은 데까지 올라가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가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선 잘 알고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기는데도 우리나라가 20년 이상 걸렸고요. 외국의 존엄사법이 생기는데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적극적 안락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려면 존엄사, 안락사, 뭐 아까 뇌사, 뭐 신장사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서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토론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토론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딱딱하지만 자꾸 용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의 현재 존엄사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안락사 중에 어떤 안락사라고 말씀드렸죠? 소극적 안락사, 네, 또는 수동적 안락사, 영어로는 패시브 유사네이지아라고 합니다.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명의료 유보 또는 연명의료 중단,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간단히 말해서 그게 존엄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저 프로에서 말씀들을 하셨던데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법의 이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줄여가지고 연명의료 결정법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매체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법상에는 저도 적어왔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의 이름이에요. 정식 이름. 너무 긴데 이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의 앞쪽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그거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이거를 헌법 보면요. 이렇게 괄호를 치고 거기다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존엄사법은 현재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체에서는 이제 퉁쳐서 존엄사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존엄사와 관련해서 서구에서 훨씬 더 먼저 이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대두가 되고 법제화 됐는데요. 그 외국에서는 말 그대로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해서 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존엄사법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의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유형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존엄사법과 지금 서구의 존엄사법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앞으로 우리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긴 그 존엄사법 제정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 좀 괴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사회에 이슈화되면서 이제 법이 제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숨어 있다고 할까요? 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똑바로 쳐다보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 존엄사, 안락사 얘기 좀 어려우셨겠지만 조금 더 다음 주 시간에는 이걸 깊이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룰 얘기들이 많아서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